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미국은 지금 토요일이고요. 한국은 일요일, 세계 각 나라는 또 그 나라의 날짜에 맞춘 시차를 지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에서 이번 한 주일 동안 미국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뉴스들을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위켄드 에디션에서 새로운 뉴스, 어제 오늘의 미국 탑 뉴스 브리핑, 어제는 금요일이라 탑 뉴스 브리핑이 없던 날이네요.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커버를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내용까지도 제가 다 섞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요, 새로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정치인은 아닌데 그래도 연방 3선 의원이고 미네소타가 지역구입니다. 딘 필립스라는 이런 연방 하원 의원인데, 이 하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한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부터 바이든 대통령 재선을 지지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딘 필립스라는 이 인물은 원래는 공화당 의석이었던 곳을 2018년도에 빼앗아서,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되고 나서 처음에 치러졌었던 중간 선거에서, 그때 이제 한창 헬스케어도 이슈였고 뭐 그랬잖아요. 그때 공화당 의석을 빼앗아서 지금 3선째 의원을 하고 있고, 민주당의 정책소통위원회 Policy하고 Communication 묶은 소통위원회의 공동의장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잘 준비된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민주당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가야지 된다. 미국 민주주의는 경쟁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지, 어떤 이미 있는 대통령을 대관식 영국처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물론 영국의 대관식은 왕과 총리가 완전히, 왕은 상징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과는 구분이 되겠지만, 어쨌든 대관식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와 그렇게 될 땐 반대인 거다. 경쟁이 항상 최고의 후보자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딘 필립스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미국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정치 조금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본인의 이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출마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저도 여러분들께 오늘의 미국에서 딘 필립스라는 미네소타 지역구인 의원을 이름을 이렇게 많이 불러드린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제 가장 큰 라이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변호사면서 환경법 막 하고요.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회의론자인 그 사람과 지난번 2020년도에도 나왔었던 마리안느 윌리엄슨, 이분은 이제 좀 영적인 구루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이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 두 사람이었는데 딘 필립스가 추가됐다. 그러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모두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그 의미에서 중요한 출마 선언이 되겠습니다. 가장 이번 주에 중요했었던 정치 이슈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헌터 바이든입니다. 대통령 아들로서 법적인 문제에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간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이제는 헌터 바이든의 문제가 조 바이든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헌터 바이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불과 얼마 전에는 본인 자녀 DNA로 확인이 됐죠. 그 자녀 케이스 아직 만나지도 않았고, 그 사람 좋다는 바이든 대통령 아버지도 아직 손녀로 4살인데 인정하지 않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양육비 등등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 엄마와 함께 잠깐 사귀었던 여성이죠. 알칸소에서 총기 제조를 하는 그런 회사의 이를테면 상속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지금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 헌터 바이든이 마약에 취해 있고 할 때 워싱턴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낳고,
아이 낳을 때쯤이면은 이미 그 헌터 바이든은 그 아이를 낳기를 원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는 역시 마약에 취해 있었을 때 2018년과 2017년 세금을 안 냈던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나중에 내고 감옥에 가지 않고 최고 형량이 한 케이스당 1년이었다고 하죠. 그 일로 감옥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그 전 정권이 트럼프 정권이었기 때문에 계속 5년 이상 수사를 해왔던 겁니다. 이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검사와 헌터 바이든이 합의를 해서 집행유예를 하기로 했는데 떡하니 판사가 거부한 겁니다. 다른 합의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판사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이긴 하지만 뭐 가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어떤 특정 대통령이 지명을 했다고 해서 100% 다 그 대통령 마음대로 꼭두각시처럼 그 대통령이 원하는 마음을 읽어서 그렇게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미국에서 사법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심지어 연방대법원에서도 많은 케이스는 그런 성향의 사람을 3명 보수 연방대법관으로 놨기 때문에 트럼프와 보수가 원하는 쪽으로 갔지만, 그렇지 않게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때로는 브렛 캐버나우가, 때로는 에이미 코니 베렛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했음에도 트럼프가 원하는 것과 반대의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메이 앨런 노레이카라는 57살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그 판사인데요. 그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이거 이상해. 나는 I don't get it 하면서, 그럼 이 검사와 합의를 한 게 세금 문제만 그러는 거야? 총기 문제까지 그러는 거야? 그 이후에도 다른 의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업관계, 그것까지 다 해당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와 헌터 바이든 측과도 의견이 달랐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금에 관해서 이 두 가지 집행유예로 검사와 기소된 헌터 바이든이 합의한 것을 나는 거기에 고무도장을 찍어주지 못하겠다라고 내린 거잖아요. 메이 앨런 노레이카, 이 판사는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에서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학부와 석사는 생물학이었어요. 석사는 그 컬럼비아로 알고 있는데요. 네, 생물학 석사, 그리고 그 리하이 대학을 나왔군요. 생물학 학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트럼프에 의해서 지명됐다 하는 것이 있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고요. 꼼꼼하게. 그래서 막 기록을 사람들이 미국에서 아주 꼼꼼하게 뭐든지 준비한다 할 때 블럭 바이 블럭 작은 그 블럭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판사의 평판이 블럭 바이 블럭 평판입니다. 스마트하고 분별력 있고 철저하고, 그래서 다시 합의를 가져와라 하고 일정 기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이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판사는 2017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그때 지명할 때요, 이런 연방 지방 판사를 지명할 때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아주 그 명망 있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지명하거든요. 그때 상원 의원, 민주당 상원 의원 2명도 이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크리스 쿤, 민주당의 연방 상원 의원은 좀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 사람도 바로 이 판사 지명자를 당시에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하긴 했지만,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래에 나에게 유리하게 해서 하고 다 막 그것만 생각해서 지명한 그 케이스는 아니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원래 판사가 되기 전에는 25년 동안 델라웨어에서 윌밍턴에 있는 아주 뭐 잘 알려진 그런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했었고요. 특히 전문 분야는 특히 전문 분야는 특허가 전문 분야랍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딱히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 상원 의원 나갈 때도 얼마를 기부했나요? $1,000를 기부했고요. 아마 같은 여성이니까 그랬을지도, 뭐 그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었겠죠. 그런가 하면은 공화당인 미 럼니, 존 맥케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뭐 $2,500, $2,300, 그 뒤에는 또 민주당 상원위원회에도 기부를 했고, 또 공화당의 탐 컬튼 같은
정치인에게도 많이 기부했네요. 여기는 어떻게 그 당을 통해서 들어가는 돈이었나 보네요. 4,000달러를 기부를 했고, 이렇게 공화당과 민주당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기부를 했었던 판사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어서 공화당에서는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아주 손방망이식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아니 세금을 2년 안 냈다고 무슨 감옥에 가는 사람이면 미국에서 그 일로 감옥에 가야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사만평을 좀 보시겠습니다. 관련 시사만평 2개를 보시겠는데요. 먼저 딱 보면은 가운데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아들 헌터 바이든이 있죠.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웃고 있잖아요. 헌터 바이든은 무슨 뭐 마리화나 같은 것을 피는 것처럼 보이고, 오른편에 DOJ 맨 오른쪽에 있죠. 연방 법무부도 탁 둘러싸고 보호를 합니다. 그 오른쪽으로 가면은 FBI 연방 수사국, 제가 시계 방향 반대로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 경호국, 그 뒤에 가니까 뉴욕 타임스가 있고, 왼편에 워싱턴 포스트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아래쪽으로 왼편에 내려오면 민주당이 있고, CNN이 있고, MSNBC 이런 데서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하는 시사만평입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시사만평을 보시면, 두 번째 시사만평은 미국이 연방대법원에 가면 있는 뭐 이러한 정말 자유, 정의의 여신, 정의가 그동안 무슨 뭐 눈이 감겨져 있어. 그렇지만 she isn't stupid. 아주 바보 같지는 않네 하면서 오른편에 헌터의 plea deal, plea bargain, 법정 그 합의에 대해서는 이건 안 돼라고 딱 찍어주잖아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화당도 아니 왜 이중잣대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또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 아주 바보 같진 않네, 스투핏하진 않네, 이제 이런 내용의 현재의 상황이고, 이제 헌터 바이든 케이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본인의 케이스가 됐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터 바이든과 함께 가장 중요했었던 이슈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같은 기밀 서류 문제에 대해서 이미 37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기소가 됐는데 유죄 판결은 아직 아니고요. 내년에 재판이 시작되는데 3개가 덧붙여졌잖아요. 미국의 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심각하고 나쁜 게 커버업, 그걸 속이는 것. 한국말로 하자면 은폐, 사건을 은폐하는 것. 이번에 은폐 케이스로 3개가 더 기소가 됐습니다. 박스 기밀 문건 같은 것을 많이 갖고 있다가 이걸 이제 그 법무부에서 영장도 받고 해서 수사하러 나온다고 하니까 그 박스가 있었던 장소를 다 찍힌 그 감시 카메라, 감시라기보다 보안 카메라죠. 이 경우에는 보안 카메라를 없애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 지시를 받은 IT의 전문가가 안 하려고 버텨보고, 그리고 트럼프가 직접 그 IT 직원에게 한 게 아니니까 중간에 이 말하려고 그 부동산의 매니저가, 프로퍼리 매니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프로퍼리 매니저도 지금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추는 겁니다. 뭔가를 감추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PBS와 마리스트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기밀 서류 이 문제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생각하는가? 51%, 잘못이 없지, 불법은 무슨 불법? 19%, 딱 그러면 3, 2, 9, 18 어떻게 되나요? 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법 51%, 잘못 없다 19%, 27%, 불법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수치는 이런데 해석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못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법 51%와 비윤리적인 것 27%를 합치면 78%가 불법이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잘못 없다 19%와 비윤리적이다 27%를 합치면 46%는 어쨌든 불법은 아니라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PBS 뉴스아워와 NPR 라디오 같이요, 마리스트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또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할 때 정부의 이메일을 쓰지 않고 집에다가 써버두고 개인 이메일로 썼다, 이걸 가지고 감옥에 가둬야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이 잘못한 부분은 있으나 기소감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락클 업 감옥에 가두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기밀을 가져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뭔 소리야, 힐러리 클린턴은 뭐 3만 개 이메일 기소조차 안 했잖아. 그러면 또 민주당 쪽에서는 그게 뭔 소리야, 힐러리 클린턴이 나온 많은 것은 트럼프가 가져간, 알면서 의도적으로 가져가고 달라고 할 때 돌려주지 않은 핵기밀 같은 건 아니잖아. 미국 동맹국에 관한 것, 이란 공교에 관한 건 아니잖아.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의 뭐 대부분은 무슨 누구와 스케줄 약속하는 거라든가 딸 결혼시킬 때, 그리고 무슨 레시피 요리사와 이런 것들이었지 동맹국에 관한 비밀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아니 뭐 휴대폰을 망치로 깨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왜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 핵기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이쪽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핵기밀이라든가 엄청난 기밀 같은 것이 있었다고, 있었는데도 지난 5년 이상 7년 이상 5년 정도는 트럼프 쪽이니까 트럼프의 법무장관이 한때 트럼프를 보호한다고 다른 나라로 직접 가서 증거까지 수집하고 나중에는 팽당했지만 윌리엄 바, 빌 바, 그랬던 법무부가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뒀다고, 이럴 때 이제 컴온 말도 안 돼 컴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쓴 그 이메일에 예를 들어 기밀로 분류될 만한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핵기밀, 동맹국에 관한 엄청난 기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벌써 알았지. 트럼프의 법무부가 벌써 알려줬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대통령 정치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항상 CEO만 했기 때문에 CEO는 CEO가 원하는 것, 특히 개인 회사인 경우는 트럼프와 같은 트럼프 오가니제이션과 같은 회사에서는 트럼프 말이 짐이 곧 법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아니 왜 장관들이 다 내가 말하면 말을 듣지 않고 법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지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많이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이제 지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 난 다 줬는데? 그 내 테이프 난 다 줬는데? 난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간단히 이게 미국에서는 은폐하려고 하고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잘못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이 가져갔다 할지라도 이거 리스트를 한쪽에서만 리스트업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뭔가를 받고 보내고 하는 것은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식당에서 전표가 카운터에서 나가는 것과 주방의 전표가 맞아 떨어져야지 그날 계산이 끝나는 거잖아요. 주인 입장으로 보면. 미국의 기밀 관련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왜 이게 없지? 퇴임할 때 이러이러한 걸 줘야지 되는데 이러이러한 거 주세요 하고 내셔널 아카이브가 트럼프 측에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어머 우리가 실수했어요 라든가 잘 몰랐어요 라든가 하면서 돌려주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게 윌리엄 바 트럼프의 법무장관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가 이제 계속 따라다니고, 또 하나는 이번에 한국에서 뭐 이화영 그 경기 그 부지사 이 얘기가 뭐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알았어 몰랐어 북한에 쌍방울을 통해서, 쌍용 죄송합니다. 쌍방울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셨고요. 통해서 북한에 돈을 준 것을 알았어 몰랐어. 지금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기소된 그 테이프에서도 트럼프가 이거 시킨 거야, 안 시킨 거야? 트럼프가 안 시켰는데, 아니, 이 IT 부서에 프로퍼리 매니저가 가서 IT 부서 그 관계자에게 이거 이 박스들이 옮겨지고 하는 것이 찍힌 그런 그 카메라를 다 그 내용은 삭제하라고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트럼프가 시켰냐 아니냐 알았냐 몰랐냐 이런 일들 해서 시사만평을 하나를 보시자면은 이런 거죠. 왼편에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헌터 바이든이라는 게 딱 발에 족쇄가 걸려 있네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가운데 코끼리 공화당이 얘기를 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what a joke 하면서 you will never get anywhere with that thing. 그걸 가지고는 당신은 아무 데도 가지 못할 거야. 헌터 바이든 일이 조 바이든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눈을 부릅떴네요, 조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눈의 표정은 참 난감한 거죠, 지금.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공화당의 발을 보니까 이건 헌터 바이든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트럼프라는 게 헌터 바이든이라는 것이 바이든의 발에 아들이 발에 걸려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뭘로 찍어내면은 바이든 발도 안 다치고 헌터 바이든 이 큰 공도 잘라나갈 것 같이 보이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어려워 보입니다. 공화당의 발에는 그 쇠사슬이 이 쇠사슬이 훨씬 커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케이스를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민주당에서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삼선 의원이 바이든에게 도전합니다 하고 도전장을 내민 것처럼 윌 허드라고 여러분께 말씀도 안 드렸어요. 너무 많아서 의미가 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의미 있는 일들도 하죠. 의미가 없어 보이는 당선이라는 면만 보고는 그런 후보가 아이오와주에서 지금 공화당이 많이 모여서 처음으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센티스가 같은 날 이렇게 같은 이슈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것보다도 다 제치고 그 윌 허드라는 지난달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간다고 출마한 사람입니다. 전에 텍사스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었고요. 이 아이오와에서 지금 공화당들이 링컨 디너라고 해서 어제 많이 모였었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가 엄청 야유를 받았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다시 대선 출마하는 것은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이제 많은 것이 담겨 있잖아요. 어제 1200명 이상이 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유하고 하니까 이 전 그 하원 의원이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진실이라는 게 여러모로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걸 인정을 해야지 됩니다. 이분은 텍사스주 그 하원 의원 하기 전에는 CIA 중앙정보국 요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1시간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등장을 해서 내가 만약에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나를 기소하지도 않았을 거야. 내가 만약에 졌다면 나를 아무도 쫓지 않았을 거야. 기소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말이야 이기고 말이야. 이렇게 대선에 또 출마하니까 나를 기소하는 거잖아 라고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아주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될 이슈이고 꼭 정치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물론 나이라는 것은 전부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한국에서도 386 세대 용태론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그런데 아주 강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 그런 그 세대잖아요. 미국에서는요, 상원의원, 하원의원 합쳐서 베이비부머가 반 정도입니다. 베이비부머가 이제 이미 가장 젊은 사람도 뭐 60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히 어제 또다시 다이언 파인스타인 90세인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연방 그 상원 의원이 뭐 국방 법안을 통과를 시킬 때 여기 국방 법안인데 그 안에 뭐 낙태니 뭐니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을 통과시키는데 혼돈을 하는 거예요. yes 뭐 이렇게 답변만 하면 되는데 민주당의 입장대로 거기서 뭔가를 줄줄이 읽으니까 다른 의원이 그냥 답변만 짧게 하시죠. 그 과정을 이제 잘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스텝이 가르쳐줘도.
어디가 약간 이제 나이가 듦으로 인해서 고장난 부분이 어디 등장만 하면 그런 것을 보이는 거예요.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그랬더니 이틀 전에 있었던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81살입니다. 이 사람의 딱 19초라고 하더군요. 20초라고 말씀드렸는데 19초 동안 말을 못하고 말문이 딱 막혔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말을 조금 했고 그 전에 또 넘어졌었다고 하고 또 넘어졌었고 이게 과연 89살인데 맞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이언 파인스타인은 임기가 16개월 남았고 그래서 누구는 빨리 지금이라도 물러나야지 된다. 그 자리는 임시로 채웠다가 선거를 해야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16개월 채워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미치 매코넬은 2026년까지니까 더 많이 남은 거예요. 임기가. 그리고 그 뒤에도 본인이 공화당의 상원 대표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81살 가운데 또 누가 있냐면요. 버니 샌더스. 민주당과 같이 투표하지만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는 아직 이런 면은 없어 보여요. 굉장히 정력적이고 젊은 사람들보다 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 공화당의 89살이네요. 척 그레슬리. 척 그레슬리는 89살인데도 뭐라고 할까요? 그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정치 활동하면서도 조금 유해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과격한 걸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하던데 며칠 전에도 이 네 사람이 다 중요한 인물입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얼마나 중요해요? 공화당. 척 그레슬리도 엄청 중요합니다. 89살. 버니 샌더스 중요하죠. 진보 측에서. 다이언 파인스타인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대통령들이 다 만약에 누가 되든지 트럼프나 지금 그림으로 보면 트럼프나 바이든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으로서는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될 때는 한 사람은 대통령 끝나면 82살, 한 사람은 86살이 되는 겁니다. 참 지금 연방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68명이 60대 이상입니다. 60세 이상입니다. 상원의 평균 연령은 64세. 100명 상원의원 평균 연령이 64세. 하원도 임기가 2년인데 435명이잖아요. 435명인데 평균 연령이 57살이네요. 야, 물론 가끔 뭐 20대도 있다고 하고 30대, 40대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너무 나이가 많아요. 미국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베이비 부머가 21%거든요. 그런데 상원, 하원 435명, 상원 100명 합쳐서 535명은 반, 조금 넘게가 베이비 부머입니다. 미국 국회는. 글쎄 얼마나 나이가 많이 들어야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상원이나 하원 의원을 할 때 75세? 77세? 왜냐면 그때 당선되면 임기 끝나면 80세가 넘으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러나 적어도 나이가 너무 많으면 뭐 예를 들어 80 넘는다던가 하면은 인지력 테스트는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죠. 이번 주에 연방준비제도가 0.25%포인트 또 이자율을 올렸고 해서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사이입니다. 인플레이션 많이 가라앉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노동시장이 핫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승세, 임금도 상승, 임금의 상승세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니까 조금 더 실제의 숫자보다 더 상승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잦아들 정도로 쿨하지는 않다. 지금 3%인 인플레이션을 2%까지 연준의 목표만큼 내릴 정도로 경제, 이 마켓이 쿨하지는 않아서 다음 이자율은 9월 달에 또 한번 기다려야지 되고요. 2, 4분기에 경제 성장률 GDP가 2.4% 증가했잖아요. 1, 4분기 때 2% 증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많았던 거고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막 영화도 보러 가고 바비 영화도 그리고 원자폭탄 만든 그 오펜하이머도 보러 가고 같은 날 개봉돼서 1, 2위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바넨하이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디아나 존스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영화관에 다시 가는 것이 완전 회복이 못 됐습니다. 미션 임파서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딱 이 바비 오펜하이머 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이 바비하고 오펜하이머는 너무 웃기는 게 사람들이 이 바비가 정체성, 여성이 스트롱해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하는데 오펜하이머는 그에 비해서 또 남자잖아요. 남자고 뭐 그 오펜하이머의 줄리어스 그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그 원자폭탄 만들고 하는 이런 전기나 마찬가지인데 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두 영화를 사이에 두고 뭐 조금 티격태격도 하고 한다고 하고 이렇게 헐리우드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헐리우드의 배우와 작가들이 지금 동시에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 같은 데선 영화 개봉하려고 했었던 것 홍보를 못 하니까요. 파업하면은 홍보를 하면 안 됩니다. 해서 지금 좀 나중에 해야지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경제는 지금 이렇습니다. 소비자의 심리 지수도 1년 전에 비해서 39% 좋아졌고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 1년 전보다 약 32% 좋습니다. 앞으로 경제에 대한 기대치도 1년 전보다 약 44% 높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경제는 괜찮아 보인다. 은근히 이자율을 그렇게 올려도 탄성이 있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와 관련해서는 그 트위터가 또 하나 뭐 좀 어떻게 경제적인 것을 회복해 보자고 로고까지 바꿨잖아요. 블루버드에서 X로 흰색과 검은색. 제가 저는 별론데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막 뭐라고 야단하셨거든요. 첫날, 둘째 날 이 내용 전해드렸을 때.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란새가 너무 시퍼러해서 위화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귀엽고 밝고 따뜻한 파란색이었잖아요. 스카이 블루보다는 좀 약간 중간 정도가 들어가서 약간은 너무 클리어하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오래 길들었고 10년 넘게 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뭐 휴대폰 같은데 아직 완전히 모바일 앱에서는 완전히 새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은 X라고 부르지 않고 트위터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 대한 시사만평 하나 보실까요? 아, 새가 이제 참새처럼 보이는 귀여운 새였잖아요. 전깃줄에 앉아 있는 게 취미니까 이들의 딱 했더니 두 마리 먼저 앉아 있었던 새들이 얘기하네요. Says he used to be a big online. 아니 저렇게 작고 귀여운데 자신들과 비교했을 때 아니 빅 온라인에 자기가 빅 온라인에 그 used 돼 있다고 익숙해져 있다고 얘기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옆에서 확 쳐다봐 주잖아요. 아이 파랑새가 좀 귀엽기는 한데 그런 일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몇 가지의 시사만평으로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별로 한번 볼까요? 자, 이 시사만평은 이 시사만평에 관해서는 제가 하나를 더 전해드릴 겁니다. 곧. 오늘은 아닐 것 같고 내일쯤 보면은 엘리트 유니버시티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에서 폐지 판결을 받고 나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학교가 하버드고 이미 조사를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여기 밑에 보면은 기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레가시 어드미션이라는 것. 본인의 성적 능력과 아무 관계도 없이 부모가 물론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적은 있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레가시 입학은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퍼머티브 액션이었잖아요.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 거다. 학교 관계잖아요. 기자가 아니라 We admit the rich. 우리는 부자를 받아들입니다. 다양성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admit super rich도 받아들입니다. 아주 부자. 그리고 정말로 extremely well to do. 이렇게 이거 다 결국은 이 레가시라는 게 부모가 그 엘리트 대학교를 나왔다는 게 백인이고 부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경우가 많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시사만평이고요. 자, 이번에 시사만평은 기후변화에 관한 것인데 더운데 제가 더운 말씀 더 이상 안 드릴게요. 오늘은 위켄드 에디션에서는 클라이밋 도전이 리얼이야. 기후에 대한 도전이 리얼이야. 막 불타고 있어요. 누군가가 팻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야 정말 이거는
you are search on 그 괜히 미리부터 막 경고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알람 리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딱 당으로 구태여 구분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사만평입니다. 왼편에 보니까 플로리다, 그 앞에는 플로리다주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다 얘기를 하고 있네요. 베네핏, 아주 좋은 혜택이라는 거예요. 저분들께 모든 비용을 우리가 다 페이를 하고 아프리카로부터 이곳에 농장에서 방도 주고, 그러니까 다 이제 숙식을 제공을 하면서 우리가 다 비용을 들여서 이분들을 데리고 왔다. 베네핏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플로리다주에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죠. 노예제가 그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베네핏이 있다. some skill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예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표정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 뭔 소리야 하는 그런 거죠. History of Slavery 101. 아니 원래 노예제라는 게 그런 목적으로 먼 아프리카에서 살기 힘들어 죽겠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예제가 생긴 겁니까? 그러다가 배에 태우고 막 완전히 그 쇠고랑을 채우고 때리고 엄청 때려가면서, 제가 시사만평 중에서 제일 유한 것을 선택한 겁니다. 노예를 막 때리고, 사람으로 안 보는 거잖아요. 동물로 보고. 그리고 또 가혹한 것은 완전히 또 무슨 백인 와이프에게는 점잖게 대하면서 흑인 노예 젊은 여성에게 막 함부로 하고 아이도 낳고 그 아이도 또 노예로 부려먹고 정말 잔인했어요. 그 시대에는. 네. 자, 시사만평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은 이제 오늘의 미국 탑뉴스도 전해드리겠고, 또 한국에 관해서도 좀 전해드려야지 될 만한 뉴스들도 있고요. 제가 이 뭐죠? 레가시 입학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께 미국의 어떠한 중요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전해드려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위켄드 에디션이라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 사흘 동안 그 문병을 갔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저도 뉴스를 하고 해야지 되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 피곤하다 하다가 또 죄책감을 느꼈죠. 야, 누워있는 사람이나 간호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 텐데 내가 사흘 문병 갔다고 이렇게 피곤해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까지 건강하다가 내일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건강도 지키고, 저는 집을 좀 치워야지 돼요. 깨끗하게 집도 치워놓고 아무튼 항상 뭐 이런 때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되고 건강을 돌봐야지 되고 그런 것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제 엄마 집에 갈 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즐겁게 지내시고 내일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부터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